지금부터 소통과 혁신 주체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오프라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손쉽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님이 발제를 20분 내지 30분 사이 정도를 해주시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님께서 한 15분 내지 또 한 20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우리 민주노총 산하 민주 일반노련 연맹 수석 부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강동화 동지가 또 토론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질의와 토론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석 원장님 발제를 시작을 해 주십시오. 예, 박용석입니다. 제가 이 자료는 원래 작년에 몇 군데 좀 교육했던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고요. 거기다가 뒷부분에 이제 정규직화에 대한 좀 현황 진단 한번 체크해보자 해가지고 쭉 이제 정리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자를 만들었던 거고, 후반부에 잠깐 보면 제가 이제 비정규직화에서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 한번 좀 제 주관적으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또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정성희 대표께서 한번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 주제와 연관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목차를 보시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의 파격적인 비정규직 방향과 그 다음에 그 실적, 그 다음에 이제 민간보험의 정규직화에서의 그림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노조운동 하면서 2017년 5월 10일 날은 굉장히 감명이 깊은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 3일째에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공공은 비정규직 제로를 갖다 선언했던 아주 의미 있는 자리고, 그러면서 어쨌든 전 세계 뉴스에 톱픽으로 떴던 겁니다. 인천공항은 당시 보면 99년 개항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공항 자체가 이후에 제대로 기반을 잡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쓰다 보니까 본사 정규직은 최소화시키고 모든 걸 다 협업제, 간접 고용을 하다 보니까 2015년에 무려 86%에 해당하는 직원이 저희 간접 고용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도 공공운수노조나 이런 통해서 가장 좀 심각한 게 크게 세 개를 봅니다. 인천공항, 그다음에 인천공항, 마사회,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국민체육공단, 이런 데가 가장 좀 안 좋은, 하나 더 한 손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가 안 좋은 사례를 많이 언급했던 데인데, 그 중에서도 인천공항이 가장 심했던 데입니다. 한번 공공부문의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 이게 통계가 잡혀 있는 걸 한번 담아봤습니다. 2003년도에는 비정규노동센터가 한번 이걸 통계를 한번 내가지고 한번 냈던 거고요. 2016년도에는 비정규센터와 노동부가 같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들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2003년도에 있었을 통계는 소위 김대중 정부에 있었을 소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들이 양산됐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년이 지난 2016년 말은 뭐냐면, 이 중에 21만 명이 이제 무기로 전환된 상태에서 또다시 31만 늘어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공공부문 전체가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숫자가 상당 부분이 다 비정규직 기초했다는 것, 특히 파견 영역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소위 말하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위 이게 3개 정부에 걸친 소위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텐데요. 자, 20년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한다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IMF 이후에 한국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시장화 전략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보통 이제 공공시장화를 한다면 소유 구조를 민간에 바꾸는 민영화 문제와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의 기업 경영 기법을 도입한 경영 효율화 방식을 통삼 시장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시장화 전략 때문에 공공부문의 행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걸 정밀리가 억제하고 끊임없이 불안정한 노동을 확대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공공부문에 있어서 정규직 고용 억제 기본원칙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민간 부분에 엄청나게 확산됐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공공부문이 조리 일자를 통해서 안정된 안정 노동자를 확산시키는 이런 모델이 이제 서구에서 보통 이제 모범 사용자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모범 사용자가 절대 역행했던, 그래서 우리 공공부문이 이런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 문제 확산을 갖다가 촉진했다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나타났던 중요한 현상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천공항 방문해서 공공 비정규 제로화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실 초기에 있어서의 문재인 정 공공부 정책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인데요. 우선 공공 81만 일자를 창출한다는 건데 지금째 IMF 이후에는 공공부문이 인력을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인력 줄였던 건데 늘렸다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비정규직과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하다가 이제 이게 공용물이 돼버렸는데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이거 그냥 우리 노동운동이 말하는 공공성이거든요. 이 기존에 이제 시장화 체계에서 경제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을 갖다가 이 사회적 가치, 즉 공공성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다면서 이 내용이 실제로 고용, 재정,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다 생각했던 거고 실제로 공공 비정규직화에 있어서의 2017년 7월달 발표한 보고서도 보면 딱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에 한국 사회의 불안정도 확산시켰던 공공 비정규직화 줄이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핵심 국정 방향이었던 겁니다. 사실 보면 2017년 5월 달에 봤던 대통령 선거 공약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역대 정부,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서 지금 거론된 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제 네 번째인데요. 사실 전례가 없는, 소위 말하는 주경관 한 세 가지 본다면 상시 지속 업무에 갖다 정규직부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정규직 차별금지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차별화를 일단 만들겠다는 거, 그 다음에 사내하청이나 간접고용에 대해서 원청기업에 대해서 공동상해처럼 부과하겠다는, 사실 우리 노동운동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것들인데 그간 정부에서는 콧방귀도 안 꼈던 것 같다가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이 세부 내용 8가지 보시면 정말 하나하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한국사회에 있어서 엄청나게 그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고용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전에 고용 불안정, 고용 유연화가 아니라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면 안정일자를 키운 데 있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 사회적으로 공공부문을 갖다가 민간 부문까지 비정규직을 갖다가 개선시키겠다는 요 내용인 것이고, 그게 이제 2017년 7월 달에 국정 5개년 계획과 그 다음에 17년 10월 달에 일자리 정책 5년 오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국정 과제로 나오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제 일자리 정책 5년 오름에 2017년 10월 나온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0만 명 갖다가 그 간접고용 정규직 하겠다는 것들이 매우 컸던 것들이고, 이거는 이 앞에 정부에서 전례가 없는 매우 파격적인 공약이었던 겁니다. 우리 정조부부장이 약간 특히 거부할지 모르지만 2014년 4월달에 민주노총이 그 당시 민주당이 냈던 개선 요구가 냈는데 제가 당시 보면 한 15개를 냈는데 딱 한 가지 파견제 폐지 말고는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소식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에 내린 부분들은 거의 민주노총 걸 대부분 받았다라고 할 거 아닌데 사실 그게 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괴로운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국정과제로 떴던 겁니다. 제가 역대 정부를 비교해봤는데 한번 이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비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전환된 게 많지는 않고 아주 직접적인 기간제,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시지속 업무는 조금씩 정규직화했어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해석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뺐고 그 다음에 간접고용은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봤어야 되는 게 이 모든 정책 시장은 바로 노무현 정부라는 겁니다. 이 노무현 정부가
소위 2003년 들어서면서 철도, 가스발전, 지역난방, 민영화를 유보시키고 공공몰이 돼서 혁신을 하겠다, 경영회를 하겠다 한다면서 그때 이제 대규모 이제 공급 시장 전략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대로 다 받았던 거. 그래서 이 모든 정책 시작은 노무현 정부인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유고집에도 분명히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후회를 받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 받은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요즘 후회하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잘했다고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공약들은 이렇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고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공공부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파격적 모양이 나오는 자체가 제가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노동운동이 열심히 해서 그랬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소위 초기 집권 세력들이 소위 말하면 선의 의지가 있어서 그랬나? 따지고 제가 보기에는 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동운동을 싸워서 낸 것보다는 촛불에 있어서의 소위 힘들이 이런 어떤 파격적인 공약들을 채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이제 초기 정책 방향을 드렸고 이제 한번 이제 이게 그 전환 실적을 한번 제가 보면요. 그 사실상 현재 보면 여기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 따르면 그 1단계에서는 88.6%를 갖다가 저기 기간되는 100% 그 파견용이 88.6% 했다고 2단계는 기간제가 92%, 그다음에 파견용이 67% 했다 해가지고 토탈해서 보면 지금까지 기간제가 97%를 전환시켰고 그다음에 파견 영역이 84.4%를 전환시켰다 해서 지금까지 총 그 2011년 초까지 공공 전환된 숫자가 19만 8천 명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계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자세히 보면 공공수가 한번 조사를 해본 건데요. 이게 상시지수본부 설정 비율이 처음부터 굉장히 낮았어요. 기간제는 29.9%밖에 안 했고 파견 용역은 74.3%밖에 안 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파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빠졌냐면 민간 위탁을 빼버렸기 때문에 숫자가 높게 나오는데요. 이걸 포함시키면 공공수가 냈던 것처럼 매우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왜 이랬을까? 지금 이럴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간제는 우선 너무 많은 여의를 인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크게 한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일 자체가 계속 업무가 될 수 없는 거다라고 비전하는 게 좀 많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고도의 어떤 전문 업무라서 이건 차라리 소위 말하는 정부는 소위 이제 나중에 우리 정무조부장 얘기할 때 보면 해운항만청이나 해운항만공사에는 이 그 관제 타워에 있는 종사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리 정비이 더 높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대체근로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보면 처음부터 기간제 전환율에 대해서는 너무 낮았습니다. 사실 기간제 전환율 놓고 본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 파견 용역에서 이제 공공기관, 다시 말하면 이제 외주화된 공공기관의 파견 용역은 어느 정도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행정기관에 간접 고용했던 민간위탁 문제는 거의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3단계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소위 파견 용역, 간접 고용의 전환율은 0.7%밖에 안 나오는 이런 통계상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도로공사, 인천공항, 그 다음에 최근에 건봉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이제 전체 한 7만 7천 명의 공공기관의 황해금 노동자를 갖다가 정규직화했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직고용 비율은 또 높지가 않습니다. 직고용 비율이 약간 6%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3섹터가 얼마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가 63.9%. 이게 노동부 통계입니다. 공공수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좀 더 나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의 방해요견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이
소위 자회사로 감으로써 고용처벌을 갖다가 제도화시켰다라는 게 또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2018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정규직화 되는 사람들 이제 무기계약직 만들면서 이걸 임금체계를 따로 만들었어요. 기존에 무기계약 임금체계는 이제 별개로 만들어가지고 통일적인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 직무등급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100%가 이게 157만 3천 원 이게 2088년도에 최저임금을 한 사람은 2돈입니다. 이걸 놓고서 소위 말하면 일 직무등급 해가지고 이게 5개 단계의 직무에서 급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근속연수 따라서 단계를 높여가는 과정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5 직무등급에 있어서의 6단계 이게 한 15년 근속했을 때인데요. 근데 이게 보면 5 직무등급에서 15년인 것이고 전체 따지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간 숫자인데요. 30년간 정도 가야 나오는 그 수치인데 요게 보면 최저임금의 142%밖에 안 돼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강동원 수석이 비슷합니다. 민주노총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고 보건 때문에 이게 한번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건데 실제로 보면 이런 정책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연구원에 앉아가지고 독일 걸 한번 보니까 이게 독일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독일 모델 중에서 이런 어떤 잠깐 보시면 청소 실공비, 전문경비, 조리원, 조리사, 실관리, 상호구조 이쪽 파트에 있어서의 그 파트가 주로 이제 3진급, 4등급 정도 5 직무등급인데요. 독일은 소위 말하면 그 정규직이 떠나서 스타트 1단계 제 스타트는 독일의 최저임금의 180%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00원이나 18,000원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한 5 직무등 가면 한 23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맞습니다. 원래 공공기관은 한 25년 근속하면 초임에 비해서 보통 한 연봉이 한 250%, 270%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맞는 겁니다. 정규직은 이랬다는 것이고 이 모델 또한 독일에서 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초기 주체들이 그걸 갖다가 사실상 좀 장난을 쳤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걸 갖다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즉 다시 말하면 중앙노동교섭이나 노조교섭 결정한 게 아니라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발생했던 것이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게 많이 막았는데 노조가 없거나 아니 신생기관들은 다 이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이게 민간 유사 측정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최저임금 대비해서 정의임금률을 갖다가 이제 공부했는데 이게 보시면 뭐 청소 같은 경우나 실경 같은 경우 보시면 그다음에 전문 경비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전문 경비나 이 파트가 아까 말한 5등급이었거든요. 청소가 3등급이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부분 이건 노동부가 자기들끼리 조사했던 고용 형태별 근로실조사인데 이게 나온 것처럼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임금의 차별을 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초기에 이 정책의 논란을 키웠다라고 봅니다. 한번 제가 말한 일을 한번 이제 4가지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은 이제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정규직 전환을 갖다 결정하는 상시 시설공비 규정을 갖다 너무 엄격히 함으로써 너무 많은 예를 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단계 민간 입장에서 아예 그냥 다 드러내버렸다는 겁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달에 민간 노동자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고는 더 이상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상 보면 공공기관의 파견용에 대한 것은 되게 파격적이고 좋았던 거지만 민간 위탁 문제도 컸던 건데 이걸 손을 안 봤다라는 게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용구조는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원래 이제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은 무기계약직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는 공무원이나 교사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어차피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데 한데 공공기관은 무기계약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정규직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공기관은 무기계약직을 그대로 다 도입을 함으로써 제가 한번 2019년도 초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이제 2018년 전환된 그 무계약직이 아니라 그 전에 무계약 조사를 했더니 정규직 그 무계약직 같은 경우에 6년을 근속해야 정규직의 초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무계약직들은 직제가 별도가 있고 승진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근속단은 이익이 오지 않다. 공공기관은 그 호봉 근속단은 이익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하면 직급단에 승진을 하면서 이건 많이 뜹니다. 근데 이 혜택들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공공기관 무직자들 따로 뒀다라는 것은 굉장한 차별수가 큰 겁니다. 두 번째, 이 파견형 노동자의 자회사 전환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에서 자회사를 말할 때 두 가지 유형 모델을 말합니다. 첫째, 통상 보면 이제 한국전력 자회사 모델이 있고 철도공사 자회사 모델이 있는데요. 한국전력 자회사 모델은 자회사 차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차별이에요. 용역회사처럼 지금 실제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공공기관 파견형 노동자들에 있어서 이 자회사 모델 상당수는 철도공사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의 운영 체계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속 뒤집어지는 것. 당시 당사자들이 울며 터뜨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공공기관의 정책을 정확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문재인 정책 자체가 결국은 차별을 갖다가 부자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표준이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보면 심지어 이 정부가 공공 부분에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문일권에도 보호지침상에 임금 체계가 있어요. 이게 시종 노인 단가를 반영하는 건데 이것도 못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에 있어서의 결함을 작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는 문제 공공기관 인천공항 마사의 발전사 도로공사 분부가 다 남아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이런 앞에 여러 가지의 어떤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고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 보면 행정기관은 아까 우리 정유본부장이 나중에 했던 것처럼 이게 보면 통일된 어떤 교섭구조가 없다 보니까 너무 편차가 커가지고 무기각지 간에 힘 있는 부처와 힘 없는 부처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부조부장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공공부문의 비정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인천공항을 방문하면서 좀 획기적인 뭔가 국정 방향의 전환을 시도했어서 이게 정말 촛불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정말 선언의지를 표현했으나 보면 이러한 정책 때문에 실제 공공부문 내에서도 갈등을 확산시키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허점이 많다 보니까 민간 부분의 정규직화는 전혀 확산되지 못했어요. 민간 부분도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민간 부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 부분은 뭐냐면 민간 부분 정규직화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게 방치한 겁니다. 이게 거의 안 했어요. 입법 과제가 다 실종. 왜냐하면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사유 제한이나 차별금지 문제, 원천기업 사용자 책임 문제를 갖다가 이 법으로 정리 안 하면 할 수가 없는데 이걸 하나도 안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기간제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중도 해지나 계획 만료에 고용 승계하는 수준을 머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파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파견과 용역에서 항상 싸움이 맞는데 이 판단 기준에 있어서의 정부는 뭐냐면 이게 이제 파견 노동자에서는 상당한 지명령이 있다 해가지고 대부분이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도 도급 수준에 있어서의 명확한 소위 사용 책임을 갖다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간제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전하지 못한 간접적인 노동자들한테는 크게 도움되지 않았다는 거.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확대 문제랄지 정부의 고용보호제 장려 시행분에 좀 포함시킨다든지 플랫폼 종사도 보호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아마 여기에는 이제 올해 이런 어떤 노동자 보호보다는 소위 말하면 근기법과 노조법 2조에서의 소위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키는 조항이 여러분 알다시피 아이를 해막 87조 98화로를 받으면서 이걸 다 안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노동자성, 노동자로서의 권익보호로서의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통계청 제가 뭐 이거 이제 업데이트는 안 했는데요. 잠깐만 이거 잠깐 봅시다. 실제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 한 해에서는 비정규직 2017년, 18, 19년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 지금 앞에 쭉 보시면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둘 다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2007년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무부부장님의 발제를 보니까 이 내용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말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에 있어서의 이런 모범적 사용자 모델이
공공부 확보가 설정됨으로써 민간군이 확산됐어야 되는데 공공부 내에서 워낙 하자가 많다 보니까 민간한테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공부는 비중이 좀 줄었지만 민간부는 거꾸로 확산되는 이런 딜레마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 비정규 실패에 제가 시간이 얼마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나왔어요. 정부 정책 측면의 문제와 노동운동 측면은 있습니다. 뭐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딱 압축적으로 딱 찍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부가 공공부의 비중 확산됐던 역사적 구조적 근간을 갖다가 손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까 전에 노무현 정부 시작했던 공시장화 전략, 다시 말하면 민간을 갖다 육성시키고 공공부선 끊임없이 민간의 효율화고 그 기법을 도입하면서 고용 유연화시키고 차별을 확산시키고 경쟁을 시키는 이런 어떤 방식을 갖다가 지난 20년 가져왔는데 이 기저가 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시장화 전략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아까 말한 공공 사회적 시장 문제가 붕 떠버린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 아마 이제 꽤 많은 논의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기획재정부에 왔는데 이 한 5, 60년 동안이 머릿속에 재정 건전화 어쨌든 간에 국가가 어쨌든 위기가 나봐든 간에 무조건 재정을 갖다가 적자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강박관념에 빠지고 있는 이 시장주의자들 그 다음에 모든 게 시장 체계가 다 세계 사회 질서에서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식 이 시장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경제관리 저항에 굴복을 해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 철도 고속도로를 통합을 시키고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경쟁을 완화시키고 공공에서 병원을 좀 확대시키고 사회 서비스 같은 거 정확히 다 제대로 했다라 한다면 아마 공공부문의 정책 시그널이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커질 텐데 다 그 실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 유지길 위원장이 공공에 근무하는데 공공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관리 체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합니다. 이 공공 혁신지침과 경영지침이 있는데 혁신지 경영지침 보면 과거 정부를 그대로 개성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방망경 55대 과제도 정확히 다 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물론 노동자들이 안 싸운 것도 있지만 정부가 이걸 바꾸겠다 하면서 그리고 야당 시절은 끊임없이 깠으면서 이걸 손해보지 않다 보니까 이 공공부문의 시장화 전략 자체에 있어서 비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의 문제가 물에 뜬 기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정책 전반에 걸쳐 시장화 체계에 있는데 이 비정규직만 선택했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로 보면 남는 결과가 아까처럼 그렇게 안 좋은 결과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 측면인데요. 제가 본 이 노동운동은 결국 정규직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들총도 보면 정규직 공무원 노조, 공공기관 노동자 되게 많은데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한 4, 5년은 큰 숙제를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공부의 투쟁이 비정규 단위만 주체들로 다 고립돼 버렸어요. 그다음 분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공공 스스로가 싸움을 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비정규직들은 그 조직 내에 있어서의 메이저 멤버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다 보면 다 업무보조나 사무보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핵심 정규직들이 안 싸워지면 정규직들 자체가 비정규직들이 싸울 소위 동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파워의 위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 기업 단위의 고용 안정분, 임금 유지나 이런 데 머무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놀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이 비정규직 자체가 고립돼 버렸다는 거예요. 고립만 된 게 아니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폐를 청산시키는 싸움을 노력 안 했다는데 노조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정상화라 해가지고 이 정상화는 이제 MB 정부 선진화와 연결되는 건데 1차, 2차, 3차에 걸쳐 무지막지하게 공공을 흔들어 버렸는데 이 공공 노동조합들이 이 원상의 투쟁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규 노동자들이 싸움을 안 하고 내부 권력 투쟁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젊은 사람들 노리는 그 소위 말하면 고참들 노동자 하는 것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교체 얘기 나오고 그게 나는 공동담론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공공노동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이 공공 정직들이 기업 단위의 경제적 이익에 머물러 가지고 이 기업별 체계에 안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공공기관의 지침은 정부가 일적으로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기관이 하나야 되는 게 아니라 전 그냥 다 통일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 설서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이 소위 고용과 임금에 대해서의 질적인 개선, 시스템 개선하려면 정부 와서 싸워야 되는데 기업 단위의 실익책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기업별로 갇혀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때 저처럼 안 건드리니까 노동자를 다 안에서 놀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때는 끊임없이 뭐 구조조정 한다, 노동계약 한다 해가지고 열심히 파업 투쟁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다 소위 방어적 투쟁만 많이 해봤던 거예요. 계약제주 중심에. 근데 그걸 갖다가 시장화 적폐를 청산시키기 위한 어떤 공식적 기업 투쟁 안 하다 보니까 싸움 자체가 안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의 노조 체계와 이 노동운동의 전략 한계가 결과적으로 이 공공기관 정익들의 대정세를 희생시키면서 결과 정익 같은 게 젊은 세대 중심으로의 소위 말하면 이 공공성의 담론의 하위 담론이어야 될 공정성이 공정성 담론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 공정성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복지, 그 다음에 균형,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안에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공정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다. 이건 정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청년민주노총이나 그 다음에 훈련 단체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전술적으로 비슷한 게 뭐냐면 자꾸 무슨 싸움 계획을 하면 뭐 제가 이제 문제일반연맹 있는 대신에 주체들의 투쟁 동력만 자꾸 봐요.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 주체들은 각자 파업을 결의하고 싸우는 거지만 그리고 주체 투쟁을 갖다가 엄호하기 위해서 이 싸움 승리해서 정규들과 투쟁을 조직화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하지 못해요. 평양총련의 집행부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빅튼이 고립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천공항 마사회, 뭐 도로공사, 건보공사 문제가 다 보면 정직들은 그냥 팔짱 끼고 앉아 있고 오히려 어느 데는 이제 그 정직 노동자가 오히려 비중 적대적 관계 속에서 막고 있고 자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뭐 한국노총 정부정부장 죄송합니다만 민주노총의 공공노동조합의 굉장히 그리고 공무원 정교조 소위 말하면 이 학교와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있는 소위 말하면 비정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 사실 공무원 정교조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어쨌든 법위를 싸우느라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대부분 법위로 됐으면 그걸 갖다가 연대하고 했어야 되는데 말로는 연대하고 실제는 연대를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운동이 컸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건 이제 참고인데요. 자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데요. 뭐 워낙 너무 인간이 대선 때 막말을 해대고 공약 보면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상 딱 진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다 배격했는데요. 혁신 성장 하나 받아들였어요. 거기다 역동적, 다이내믹 혁신이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비정화나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재정지출 효율화해가지고 이 보면 소위 성장,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 문제와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효율화시키는 즉 건전 재정을 외치는 것들은 다 이제 보수 정부의 기본적인 프레임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 역동적 형식 성장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일자리 확대하는 규제화나 그 다음에 이걸 통한 어쨌든 소위 노동자 보험 문제. 그 다음에 노동시간 유연화 중심의 노동정책인데요. 제가 보기엔 여기 보시면 플랫폼 종사나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뭔가 해주겠다는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로 보는 게 아니라 특수 형태 근로자로 해가지고 해주겠다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뭐냐면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나 그런 선택지 같은 게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초보 시절에 망원 같은 경우에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다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정책이 연상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보 시절의 연행이나 다른 정책 기조, 여성분야에서 활동 폐지기 본다면 저는 비정규 보호정책을 갖다 정부가 외면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체계에서 비정규들이 다 확산되고 소위 말하면 차별이 확대되는 것 때문에 굳이 정부가 그냥 내둔다.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확대되면서 소위 말하면 전 20년 동안 커왔던 것처럼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또다시 비정규 확산되고 차별과 그다음에 불안정한 노동은 커질 거다라는 것들이 현재 이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노동 거 아닙니까? 4% 강성노조, 아마 우리 민주노총은 저기 민주당 진짜 아닌데 4% 강성노조가 한국노총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앞뒤에 들여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노총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민주노총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적대적인 법 발상이에요. 노조형 발상. 다시 말하면 이게 정부에 저항하는 어떤 노동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제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여기 나온 것처럼 사업장 점거, 풍요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하겠다. 이게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과 그대로 박근혜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좀 하긴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국정과제나 국정과제 한게 보면 사실상 이를 갖다가 이명박 때 한 건데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정권 차원에서 말 잘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시외적으로 벌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항하는, 예를 들어서 교섭하겠다 아니면 대항하는 노동자를 철저하게 밟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이 자꾸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공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 후보를 보니까 노태우 정부 이후에는 한 번 노태우 후보 외에는 그 대선 후보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그 감옥당하면서 이거 자유민주주의 있잖아요. 침해하는 거다라고 정언했던 거지만 실제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이게 윤석열 정권 현재 그 30년 만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개념을 알고서 쓴 건지 모르겠는 거지만 저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 다시 반동화된 자유시장 경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이 현재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전 노동운동의 뭐 고민이랄까? 그래서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공부문의 정리 노동운동 자체가 우선 바뀌어야 된다. 사실 이거 좀 되게 뼈아픈 문제인데요. 우리가 저도 공공기관 30년 노동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그냥 공공성 얘기합니다. 조직 운영할 때는 공공성을 담보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시장화 전략 쪽에서의 안에 저항책에서 끊임없이 공공성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 노동운동의 공공성 얘기를 안 해요. 다시 우리 노동운동의 공공성 뭐냐면 사실 정당성이에요. 통상 공공성이 뭐냐? 공공성 그 세 가지거든요. 소위 말하면 다수의 편익, 다수의 지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회적 정당성, 이걸 말하는 것들인데, 우리 공공노동운동은 그동안 하면 다 지 혼자 잘났고 저 혼자 소위 말하면 싸우다 말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떳떳하게 대하니까 안 싸우고 우리 협신들을 갖다 외면해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좀 바꾸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들이고, 아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 문제를 갖다가 이후에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혹시나 비정규단이 싸움을 할 때 이 정규들이 좀 각성하고 이 싸움을 엄호하고, 그냥 엄호하는 게 아니라 정규들이 자기 싸움을 해야 돼요. 시장화 적폐를 청산하고,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진짜 보면 이 공공부문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정책 자체가 그 소위 말하면 노동자 시민을 외면하고 그다음에 차별을 확산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공공부 스스로가 사업장 내에서의 소위 공공성을 키울 수 있는 싸움들을 해주는 것들, 이게 중요하다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민주노총이나 전체 노동운동쟁에서는 소위 말하면 5년 동안 이완된 자세를 넘어서 어쨌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한 30만 5분 정도 했네요. 예, 제 발표는 간단히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